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서울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기일전에서 준비를 잘하도록 합시다. 자, 지방 요번에 구급 어떻게 출제되는지 단원별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바로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방직은 서울시 국가직과 똑같이 문항이 여러분 세팅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가 10문항, 그 다음에 사회문화와 경제가 각각 5문항인 걸 알 수 있을 건데, 이 법과 정치 10문항과 사회문화 5문항이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번 2018년과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요번에 2018년 5월달에 보신 지방직의 법과 정치의 특징은 특정 단원에 편중됐다는 게 좀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출제되지 않고 특히 선거 파트에서 집중되고 여러분 개인의 민사생활, 즉 사법에서 문제가 10문제 중에서 6문제가 글로 편중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사회문화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간의 지방직의 전체의 기출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작년엔 추가로 한번 하반기에 더 뽑았기 때문에 2개가 2017년에 있는 겁니다. 자, 2016년에 가장 고르게 출제됐던 특징인데 그 이후서부터 어떤 특정된 단원에 편중되는 게 지방직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과 정책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각각 6개 단원이죠. 여기서 10문항이 나오고 여기서 5문항이 출제되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5문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와 함께. 자, 이건 과목이 이제 단원별로 적용했다는 걸 아시겠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단원별로 균형 잡히지 못하고 불균형 출제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즉답식으로 물어보지 않고요. 다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바로 법과 정치의 정당과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구별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어차피 주요 개념은 여러분이 정확히 알게 되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난이도는 여러분 중하 정도, 그래서 90에서 95점 정도는 공부한 친구들은 무난히 맞을 것 같아요. 경지를 제외하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바로 해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해설 강의는 비책형입니다. 바로 1번 볼게요. 법과 정치 마지막 6단원의 국제정치 파트인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1번을 볼까요? 1번은 아실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 안보 체제 연맹은 강대국이 불참하고, 즉 미국은 불참하고 소련 가입했다가 여러분 쫓겨나죠.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나라가 탈퇴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2차 세계가 일어나게 되죠. 평화에 대한 기여와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1번은 맞고 2번. 연합에선 거부권이 바로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 때 행사하는 거 맞죠? 세 번째 갑시다. 연합은 맞아요.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죠. 국제연합 밑에 주요 기구 밑에 전문기구 보조기구가 다 이렇게 경제사회 문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유네스코죠. 4번을 보시면요. 이게 틀렸죠.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 6개 중에서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게 국제 사법재판소죠. 형사재판소는 개인의 국제적인 범죄를 처벌하는 거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사법재판소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 간의 분쟁을 재판하는 관할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인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재판소가 아니라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 같은 걸 재판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2번 갑시다. 자, 이걸 1분에 푸셔야 돼요, 여러분. 자, 선거 결과인데요. 총 의석은 300석입니다. 자, 지역구는 254개래요. 지역구, 선거하는 구역이 254개인데, 여러분, 여기 득표율과 의석률이 쭉 있죠. 선거구, 여기서 선거한 구역은 254개인데, 의석수예요. 의석수가 254석이랍니다. 명수를 얘기하죠. 따라서 지역구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뽑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비례대표 합하면 300석이니까 46석이 될 겁니다. 여기는 지역구에 관계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건 비례대표에 관계된 득표율 의석률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토탈 총 의석률이 나와 있죠. 바로 갑시다. 1번. 비례대표 선거하면 이걸 보세요. 알았어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가 채택된 걸 어떻게 할까요? 과연. 이 말은 1인 2표를 행사했다는 뜻입니다.
정당 명부를 보고 따로 한 표를 던졌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비례대표의 의석률을 보세요. 의석률. 만약에 1인 1표였다면은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할 수도 있고요. 지역구 의석률에 비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구 선거만 했을 때 1인 1표였을 때 득표율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지역구 의석률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정당 명부시 따로 정당에 던졌을 때 여기에 비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구와 상관없이 비례표를 따로 뽑았기 때문에 1인 2표가 되고 인문에 한 표를 던졌을 때 한 표는 정당의 명부를 보고 따로 던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죠. 2번 볼게요. 제가 노란색을 표시한 건 노란색이 강조점입니다. 그럼 지역구 선거에서는 왜냐하면 지역구와 비례표를 같이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하면 이쪽만 보세요. 다수에 유리한 소수 대표자 벌써 틀렸죠. 지역구 선거는 여기 가로 안에 본 것처럼 한 선거에서 한 사람 뽑는 여러분 소선거고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큰 당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큰 당이 의석 분포를 다 싹쓸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다수 대표제를 고쳐야 될 겁니다. 3번 지역구 선거도 이쪽으로 보세요. A당과 B당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는 표 중에서 4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한 선거에서 한 사람 뽑아요. 이 당 중에서. 그러면 A당이 당선됐을 때 B당이 던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당, B당이 거의 대부분 의석을 점유한다 할지라도 A당이 한 석을 얻는 지역에서 B당을 선택하는 사람은 4표가 될 거고 거꾸로 B당이 지역에서 당선됐을 때 A당을 선택하는 사람도 역시 4표가 될 겁니다. 따라서 4표가 없었다는 단정은 틀린 거고요. 4번 갑시다.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의사가 과대대표됐다. 한번 볼까요? 지금 나왔죠? 자, 지역구 선거 이쪽을 보세요.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럼 이만큼 득표했는데 의석은 이렇게 졌으니까 이게 이 둘은 과대대표되고요. 그 다음에 득표가 이만큼인데 의석이 됐으니까 여기는 과소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왜곡이 심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과대대표되면 누군가는 과소대표돼야만 제로섬 게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E당은 과대, CD당은 과소가 되겠죠. 그래서 C당과 D당의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의사가 과대가 아니라 과소로 고쳐야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형 문제라고 해.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냥 똑같이 아는 형태를 갖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세요. 집단 정치입니다. 정치 집단. A, C는 각각 이 중에 하나이다. 근데 여기만 힌트를 주고 있죠, 지금. 이건 질문 항목입니다. 공익을 실현을 추구합니까? 그럼 이 셋 중에서 공익을 실현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둘이에요. 바로 정당과 시민단체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정당인지 시민단체인지 몰라요. 둘 다 될 수 있으니까 각각을 다 대입해 봐야 될 겁니다. 이제 1번 바로 갈게요. 가인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합니까? 질문이에요. 예, 아니오로 나왔죠? 이 말은 정치 사회화 기능은 셋 다 예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오가 나올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되지 못하죠. 2번 봐볼게요. 기획이 아니오래요. 기획이 아니오래요. 그러면 공익을 실천합니까? 그러면 아니오. 그럼 여기서 공익을 실천하지 않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익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익 집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는 얘가 이익 집단이 되는 거죠. 얘가 나와야 돼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까? 이익 집단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정당만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못 되네요. 3번 갑시다. 가의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합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가에 후보를 공천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되는 건 유일하게 이 중에서 정당만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시민단체가 되고 여기가 이익집단이 되겠죠. 자, 그럼 갑니다. 후보에 공천합니까? 들어간다면 니은은 여기죠. 그럼 여기가 정당 시민단체가 되고 니은은 공익을 실현합니까? 그러면 뭐야? 아니오로 나와야겠죠. 답이 3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정책 결정을 합니까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비공식적 결정자, 비공식적 참여자를 물어보는데 셋 다 비공식적 참여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예라고 나와야 될 질문이 들어가야 될 건데 아니오가 있으니까 답이 틀린 거죠. 자, 갑시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다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대비해 두세요. 4번 가볼까요? 이건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볼까요? 투표 시간을 연장해달라 또는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다 공통적으로
요구될 때 기대는 효과는 뭐야? 유권자의 정치 참여폭을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 활성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의 권익이 활성화되는 거지 당선된 대표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민의 정치적 반영 기회, 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3번이 정답이 되고, 참여가 늘어날수록 민주성이 올라가고 여러분 신속성은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갑시다. 이건 특별히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게리 맨더링이죠. 게리와 셀레맨더를 합성한 게리 맨더, 이렇게 한 행동을 게리 맨더링이라고 선거구의 자의적 획정일 겁니다. 바로 갈게요. 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여러분 선거구 획정일 때 자의적 선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 선거구 구획을 정할 때 자의적 획정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선거구가 딱 단일 선거일 때는 여러분 논란이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 또는 이렇게 구별할 때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의 편향된 선거구 획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선거구 획정 때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논란이 되는 거죠. 대통령은 전체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구획을 정한다는 건 2개 이상의 선거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역구 마찬가지죠. 지역구는 253개 지역구가 있고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의 하나의 선거구니까 여기서 게리맨더링 위험이 없고 이쪽이 높겠죠. 그래서 뒤바뀌어야겠죠. 그 다음에 선거구를 선거구 획정 공정으로 해야 돼. 그럼 정치적 외압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과거엔 국회 내에 있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자리를 옮겼고,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게 공정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정치권,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로부터 독립해서 중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도화하면은 가를 방지해. 이게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걸 방지해야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게리맨더링의 똑같은 면적인데요. 인구가 균질하게 분포한다는 전제를 깔고 할게요. 똑같이 분포한다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 하나의 단일 선거구라면 선거구 획정 때 게리맨더링 하지 않아요. 2개 이상이 떠야 될 겁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선거구입니다. 한 선거에서 한 사람씩 뽑아요. 그러면 노란색이 A당이 될 거고 이쪽은 인구가 균질하게 B당에서 나온 후보가 당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A당과 B당이 1대1의 포지션이라면 똑같은 지역인데 만약에 구획을 이렇게 획정하게 되면 A당이 삭스할 겁니다. 하나하나. 따라서 2개 이상의 선거구가 복수의 이상 될 때 자의적인 획정을 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을 하고, 이것을 금지하는 게 선거구 법정주의고, 그 선거구 법정주의 대표 중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죠.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됐고요. 이게 게리맨더링이죠. 도마뱀처럼 생겼다는데 앞만 봐도 도마뱀 같진 않아요. 넘어갑시다. 자, 6번 볼게요. 민사분쟁 해결 제도인데 여러분 이건 읽어보시면 이제 금방 될 겁니다.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내용 증명 우편 제도라는 거는 발송 사실만을, 의사표시 횟수만을 입증하는, 증명하는 제도지, 그 내용 증명을 보낸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한다 틀렸죠. 입증만 하는 겁니다. 발송 사실을. 그 다음에 조정제도는 소송보다 간편한 분쟁 해결 절차다. 그래서 반드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거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유일하게 예외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혼 소송, 이혼 재판을 할 때만 조정을 반드시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이건 틀렸고요. D급 봅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에요. 법률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만든 기관 맞습니다. 공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 소액 사건의 액수가 경미한 것, 즉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일 때 정식 재판에 비해서 특징이 있는 거죠.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 구수로도 소지가 가능한 겁니다. 답이 몇 번? 디귿 리을.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7번 볼까요? 이건 여러분이 웬만큼 먼저 다 풀 수 있었을 건데 보세요. 갑이 등장합니다. 자, 2 아들이 있는데요. 현재 쭉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을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도 협박을 했어요. 갑을. 그래서 갑이 응하지 않자
데리고 있으면서 협박을 가했네. 그래서 병의 생명에 대한 의뢰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자 갑은 이렇게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근데 법의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성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끄집어내면 됩니다. 나쁜 짓을 했잖아요, 여러분.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돼요. 자, 갑시다. 갑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건 맞아요. 근데 범죄가 성립된다? 아니다.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건 맞죠? 책임이 조각, 이게 정답이네요. 3번 갑시다. 갑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들어가지 못하죠. 정당인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데 이건 위법한 행위가 했습니다. 책임이 비난 가능성이 없고 적법 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4번 갑시다. 갑의 행위는 구성에 해당하지만 맞아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게 위법성은 인정되고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갑시다. 8번 보세요. 이게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읍과 리을은 같은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헌법을 여러분 1회독 이상 하신 분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은 최고의 법이죠, 국가 내에. 그래서 헌법에서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 위임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나왔어요. 국가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소비자 기본법에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다. 부당행위를 지정 고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하는 구체적 규정이 있다. 소비자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개를 볼게요. 니은을 보세요. 니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소송보다 간편한 조정 절차가 있는데 이 조정 절차는 행정부 안에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있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분쟁 조정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분쟁의 당사자가 있겠죠. 15일에 분쟁 조정의 내용에 대해서 수락 여부를 갖다가 통보해야 하며 만일 15일에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수락을 거부한 거야, 수락한 거로 봐요. 수락한 거로 보는 겁니다. 요게 틀렸네요. 좀 이따 공부해 드릴게요. D급 봅시다. 이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보다 이건 공부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도. 제조물 책임법이 4월 19일 날, 올해 4월 19일 날 개정돼서 효력을 발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왜 개정됐냐면 옥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결함으로 인한 피해죠. 그래서 소비자 편에서 가중된 규정이 추가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세요. 일단 제조물 책임법 개정되기 전에는 여러분 제조업자의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이미 공부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었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제조업자의 손해는 무조건 배상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결함으로 인한 인과관계는 옛날에 대법원 판례가 경미하게 입증만 해야 되는데 이제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판례가 아니라 법조문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완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입증할 필요가 없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리을이 되는 겁니다. 공부해 볼까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신청되면 30일에 종결되고 그 다음에 비공개죠. 소송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정은 비공개로 합니다. 그래서 조정 결정에 15일에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는데 여기 써 있죠. 수락 거부에서 표시하지 않았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거부한 거야, 수락한 거야. 수락한 거로 보는 겁니다. 조정이 성립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돼 가지고 그걸 조정 조소로 구명이 되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간편한 절차를 알아본 겁니다. 소비자 기본법에서 아까 헌법에서 법률이 위임했는데 그 법률이 바로 소비자 기본법에서 고시할 수 있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된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추가된 내용이죠. 알면서도, 결함을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지고 생명, 신체에 피해를 크게 미쳤다면 손해배상 액수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증액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판례가 인정된 것을 이제 법조문으로 명시화시킨 거죠.
고의과실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돼요.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예 법조문으로서 추정 규정을 갖다가 둬가지고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뜻이 대표적인 개정 내용이랍니다. 정상적으로 사용 설명서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결함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답니다. 됐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죠. 자, 그냥 9번 가볼게요. 개인, 사인입니다. 사인이 갑이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을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액션이 법적으로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한다. 맞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요. 행정심판은 여러분 법원에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건데 지금 개인 간의 분쟁이잖아요. 행정심판의 요건도 되지 못해요.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명예를 훼손하니까 민형사가 되겠네요. 민사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피해자 본인 맞으니까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이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개인에 의한 여러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기할 수도 없죠. 예를 들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신문이 잘못 보도했을 때 명예를 훼손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고요.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 제기할 수도 없고요. 개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제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소송은 아니죠. 청구죠. 왜냐하면 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맞을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 언론사에 관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민형사상으로 기억 디귿이 되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죠? 10번 봅시다. 만 17살이에요. 그래서 무면허로 길이 행동하다가 남의 집 을과병에 승용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자, 불법 행위겠죠. 갑의 부모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선택지 갑시다. 갑은 형사 미성년자, 벌써 아니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자예요. 이 친구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니죠. 그 다음에 형벌을 부과받습니다. 2번 갑은 을과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벌써 틀렸죠. 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라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 친구는 책임 능력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게 판례죠. 3번 갑시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냐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맞죠? 지금 민사상 책임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민형사에 지금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여러분 손괴죄가 되는 거죠. 형사상.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갑 본인도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맞는 말이죠. 4번 갑시다. 갑이 손해배상 책임진다면 갑의 부모도 갑의 행위에 대해 감독원의 계량을 간주된다. 바로 본다는 게 아니라 이건 구체적 사정을 봐야 돼요. 피해자가 여러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 불법행위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있다고 부모가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하지 못해요. 구체적 사정을 다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사회문화입니다. 근대화. 근대화란 거는 발전되는 거예요. 사회가 공업화되고 민주화되는 발전되는 모양에 관계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대화론, 하나는 진화론이 있죠. 자, 근대화론은 서구를 쫓아가면 사회가 발전된, 즉 근대화가 된다고 보는 이론이죠. 그래서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즉 일정한 단계, 진화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예외 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바로 근대화론이죠.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서구화. 왜냐하면 산업화와 민주화하게 된 게 서구화이기 때문에 서구화가 곧 근대화라고 바라보는 게 근대화론이죠. 그래서 맞아요. 기능론적 관점으로 구조 기능주의에서 이렇게 발전되면 사회가 분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한다? 기능적으로 각각의 역할이 체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근대화론의 배경입니다. 3번 종속이론은 맞죠? 이거는 거꾸로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선진국이 중심국이고 주변국이 바로 후진국입니다.
주종 관계에서 여기서 잉여 생산물을 얘가 착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힘의 역학 관계로 여러분 사회 발전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주종 관계에 종속 관계에 있는 한 얘는 발전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거 관계를 끊어서 독자적인 발전 이론을 보자는 게 바로 종속 이론이고, 근대화론 얘를 쫓아가면 발전된다는 정반대 서구화 이론이 바로 대비되는 이론이죠. 맞아요. 3번.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종속 이론은 여기까지 맞아요. 주변부. 주변부의 미발전이야 저발전이에요. 저발전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미발전 아예 발전을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대화론에서 얘기하죠. 발전을 못한 나라에서 발전을 합시다. 이게 바로 근대화론이라면, 여기는 미발전이야 저발전이야. 발전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상태를 우리는 미발전이라 하지 않고 저발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발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태가 힘의 역학관계의 착취 구조 속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발전을 저발전으로 고쳐야겠죠. 자, 답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골라볼까요? 이제 공부해 봅시다. 다음 문제가냐? 제가 갖고 왔네요. 자, 원인이 어떻게 와요? 근대화 이론은 내부의 야만적인 모습 때문에 발전을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뭘까요? 이쪽은 뭐냐면은 외부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저발전을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해결책이 정반대겠죠. 서구로 쫓아갑시다. 이거는 서구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독자적인 내부의 제3세계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원인이 틀리고 해결책이 달라지는 게 서로 근대화 발전 이론의 정반대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12번이 바로 사회문화 계층 표 분석입니다. 1분에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빈칸 9칸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버지가 이쪽이고 자식이 일대, 여러분 이 대각선에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가 상일 때 자녀가 상, 즉 계층 간 이동이 없는 3칸이고요. 나머지 6칸이 이동을 했는데 이 칸은 상승 이동 칸이고 이건 하강 이동하는 칸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보세요. 아버지가 중인일 때 자식이 양반이 된 거고, 아버지가 노비일 때 자식은 양반과 중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바로 가볼게요. A군 폐쇄적 계층 구조다. 여러분, 폐쇄적과 개방적은 구조적으로 수직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을 우리는 개방적 또는 그렇지 못한 걸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해요. 지금은 뭐만 나와 있냐면요, 구성원의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비율. 됐습니까? 따라서 A군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단언하기 힘들어요. 구성원의 비율만 나오게 되면 이렇게 구별하죠. 여러분, 이게 내려갈수록 하층이 커지니까 이건 피라미드 계층 구조라고 하고요. 이쪽은 중간식이 맨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로 가서 수직 이동이 가능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그 이동의 비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 이 사회가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 라는 말을 하기 힘들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간다면은 일단 상중하의 이동은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폐쇄적에서 개방적, 폐쇄와 개방을 나누는 구별 기준은 이동 가능성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버지 때 전의 세대를 또 알아봐야 돼요. 맞죠? 아버지 전의 세대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 세대도 이어서 아버지에서 자녀로 가는 게 폐쇄적인 개방적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자식 세대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 이게 자녀 시대 계층 구조죠. 여러분, 양극화가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극과 극.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데 중간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됐다고 말할 수 없고요. 이게 상승 이동이죠. 이게 하강 이동입니다. 어린 계산해 보세요. 상승 이동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하강이 더 많다는 건 틀렸고요. 4번 보세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 자녀가 다이아몬드니까 자녀 세대를 구조로 가면서 안정적이다. 중층의 비율이 많은 게 안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넘어갈까요? 이게 상승이동, 밑에 게 하강이동입니다. 자, 13번 봅시다. 사회문화의 제시문이 길죠? 자료 수집과 양적 연구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주제가 뭐냐면은 얘와 얘의 관계를 입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항상 물어보는 게 먼저 썼다고 독립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만족도의 사기 진짜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이니까 얘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 결과,
이게 종속 변수,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관계를 입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 증명할 수 있는 형태인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 독립 변수죠. 이것의 시행을 하게 되면 직무 만족도에 높일 것이다 라는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증과 양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잠정적 결론을 해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A집단과 B집단을 나눴어요. 무작위로 잘 나눴죠. 그래서 직무 만족도가 종속 변수죠. 알아보기 위해서 A집단, B집단인데 보세요. 두 집단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에서 1차 측정은 사전검사죠. 그래서 만족도가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가 똑같은지를 알아본 겁니다. 만족도의 평균값이 차이가 없다. 외생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게 없고 이것을 해봤는데도 하기 전입니다. 지금 사전검사니까 똑같다는 걸 전제를 깔고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A집단에 매주 자 해서 허락한 반면 즉 인위적 처치를 했죠. 그래서 A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고 B집단은 가만히 놔뒀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B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종속 변수를 다시 검사해야겠죠. 그러니까 2차 사후 검사입니다. 그때 두 집단 간의 의미 있는 편차가 발생했을 때 증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증가한 것으로 그럼 가설은 입증된 겁니다. 검증된 거죠. 자, 그럼 바로 문제 봅시다. 당구장 읽어보시면 되고 외생 변수 통제했다는 얘기입니다. 1번 뒤바뀌었죠. 두 번째 이건 양쪽 연구죠. 따라서 이 가설을 입증해서 모든 사회에 적용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경험적인 검증 단계가 필요한 거죠. 양적인 계량화 맞습니다. 정답이 2번이네요. 3번 뒤바뀌어야 되고요. 4번 둘 다 이런 평균의 차이가 생기면 안 되죠. 사전검사 때는 종속 변수가 똑같은 전제하에 사후검사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편차가 발생해야만 의미 있는 값이 생겼을 때 입증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세요. 자, 이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개인을 강조할 것이냐 사회를 강조할 둘 다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더 우위에 둘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환원될 수 없대요. 그 다음에 개인은 환원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 사실들 봤죠. 새로운 사회적 사실이 출현돼 가지고 개인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강조하는 바로 사회 실제론을 강조하는 거죠. 즉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론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면 개인을 너무 등한시한다는 걸 찾으면 될 겁니다. 바로 정답이 2번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반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15번 갑시다. 마지막 문제인데 바로 베버의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강조했던 베버. 자, 그러면 근대 사회 조직의 형태가 바로 관료제고요. 현대로 오게 되면 탈관료제에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근데 관료제에 관한 문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제시문만 택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비공적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죠. 비공적 조직은 오늘날 등장한 거죠. 니은 봅시다. 뭘로 승진해요? 능력이나 경력 및 서열, 연공설, 횟수로 여러분 승진할 수 있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책임 소재가 매우 명백하죠. 그 다음에 문서, 형식을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관료제의 특징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5문제 법과 정치, 열문항, 사회문항 5문항을 풀어봤어요. 제가 늘 해설 강의 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진단해가지고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는 시그널, 기호로 삼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강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